더 크게 해야 되나? 아니, 잘 보여요. 코드 쪽 있지 않나? 바운스가? 어, 이 정도면 잘 보여요. 귀여워. 살짝만 조금만 더 크게. 네, 좋아요. 이 정도? 냉.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디자인 패턴의 최종 마지막 패턴 쪽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 행동 패턴은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이제 책임을 분배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객체들 간에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특정 일을 처리하는지를 정의하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이 행동 패턴은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략 패턴, 템플릿 메서드 패턴, 옵저버 패턴, 커맨드 패턴, 책임 연쇄 패턴, 상태 패턴, 중재자 패턴, 반복자 패턴, 방문자 패턴, 인터프리트 패턴, 마지막 메멘토 패턴이 있어요. 이번 회차에는 제가 그 6번째 이제 상태 패턴까지 준비했고요. 바로 이제 전략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그 질문 같은 경우는 한 패턴 끝날 때마다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패턴 같은 경우는 런타임 시점에 요구사항에 맞는 전략 객체를 선택해서 객체 동작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략 객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전략 객체는 특정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 알고리즘, 즉 방법 같은 거를 캡슐화해서 만들어 둔 거라고 보면 돼요. 전략 패턴의 사용 목적을 보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기능이나 로직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자 선택이 발생해서 기능이 막 바뀌어야 되는 경우에 이 전략 패턴을 사용하고요. 다시 말해서 행위를 캡슐화해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각각의 전략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략 패턴의 실사용 예시를 보게 되면 게임 아이템 교체나 이제 인터넷 쇼핑에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걸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템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게임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아이템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전략 패턴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 인터넷 결제 수단 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인터넷 쇼핑하다가 결제창에 나왔을 때 각각의 결제 수단을 실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게 처리해 주는 것도 전략 패턴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 전략 패턴의 구조는 크게 3가지 구조로 잡혀 있는데요. 컨텍스트 객체, 컨텍스트 클래스,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콘크리트 스트레이치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전략 객체들을 실시간으로 세팅하고 그 해당 전략 객체에게 그 기능을 위임해서 실행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객체이고 클래스이고, 이 다음은 이제 전략 객체와 관련된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기능들을 명시해둔 공용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 콘크리트 스트레이치는 이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 전략 패턴을 적용한 예제를 보게 되면 위에서 말했던 이제 결제 수단 선택과 관련된 예시로 적용해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인 페이먼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페이먼트 인터페이스는 두페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어서 각각의 이제 그 스트레이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각각의 구형 객체, 그 전략 객체들이 이 두페이라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만들어낸 각각의 카드 결제 클래스와 계좌 이체 클래스,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서 말했던 콘텍스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략 객체를 세팅하고 전략 객체에게 기능을 위임해서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페이먼트 프로세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 프로세스 클래스, 컨텍스트 클래스를 보게 되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략 패턴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략 객체에게 그 기능을 위임하는 두페이라는 기능을 구현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컨텍스트 객체인 페이먼트 프로세스에게 각각의 객체, 그 전략 객체를 세팅해주고 기능을 위임해서 카드 결제, 그 다음에 그 계좌이체 관련된 전략 객체를 세팅한 다음에 그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략 패턴을 적용한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전략 패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전략 패턴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로직이 많이 빈번하게 교체가 돼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행동만? 그러면 지금 네네. 봤을 때 행동이라면 카드와 계좌이체 이렇게 나눠서 행동을 나눈 건데 네, 결국에는 콜을 하는 거는 실제로 결제 처리를 해주는 클래스는 페이먼트 프로세스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 페이먼트 프로세스를 결국에는 카드 페이먼트랑 어카운트 트랜스퍼 페이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 다 쓰고 있는 거면은 네. 요거는 두 개 그냥 따로 쓰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중간에 그냥 교체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쓰는 거는 페이먼트 프로세스만 사용해서 여기 이제 카드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 전략 패턴인데, 근데 이제 객체가 지금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소스를 이렇게 짜놓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외부에서 사실상 뉴 카드 페이먼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도 될 수도 있죠. 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세분화되면 한 카드라는 로직 안에 그거를 분기별로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렇게 나누면은 그 OCP 원칙도 일단은 위배하게 되고, 그거를 통으로 이제 카드 페이먼트라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긴장 풀어. 아니다. 카드 사용해놔. 솔님이 말한 거는 좀 다른 예시일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는 이 카드 페이먼트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는 내용이라서, 그 행동으로만 그건, 네. 봤을 때 지금 카드랑 계좌이체 딱 나뉘는 거고 그 내부에 대한 것들은 아니란 얘기인가? 그 내부적인 거는 또 따로 나눠야 될 거야. 이거는 이 전략 패턴이라는 거는 그냥 크게 카드 결제, 계좌이체 이런 거를 큰 부분을 나눠서 처리하려고 한 거고, 맞아. 그럼 저렇게 마지막에 메인에서 콜한 것처럼 교체가 엄청 잦은 것들은 계속 객체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긴 해. 그 객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클래스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사실상 이 전략 패턴도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메모리 낭비가 생길 수는 있다고 들었어. 아하, 단점이 양이, 조금 있구나. 클래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그 늘어난 클래스들을 전략 객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갈아 끼워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점은 말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객체를 교체할 수 있는? 결국엔 객체를 두 개를 선언을 해놨으니까 교체라기보다는 그냥 이 객체 쓰다 저 객체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이렇게 보아서 그런 건데, 이거를 그냥 소스를, 페이먼트 프로세스에다가 pp라고 하고, 그냥 pp 점, 뭐 새로 그냥 뭐, 이렇게, 펑션을 만들겠지. 하나, 세 판은 펑션 만들어서 그냥 얘네만 갈아 끼면은 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걸 예시를 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가지고 헷갈렸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드 페이먼트인 부분과 어카운트 계좌이체 부분인 그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방금 같이, 굳이 이거 두 개를 만들고 카드 페이먼트 넣고 어카운트 트랜스퍼 페이먼트 넣고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건데, 근데 내가 이거 예시를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했어가지고 헷갈린 거지. 그냥 이 페이먼트 프로세스라는 하나의 객체만 생성해 놓고 그 객체 안에다가 그냥 카드 페이먼트랑 어카운트 페이먼트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했던 문제는 조금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 민가 하지. 이거 예시를 내가 다시 짜서 근데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페이먼트 프로세스 안에다가 예를 들어 펑션을 하나, 뭐, 체인지 페이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 안에 페이먼트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펑션이 들어가면 되는 맞아. 거네? 펑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어. 거기서 계속 콜해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네 둘만 갈아 껴주면 그거 되는. 하면은 객체는 하나니까. 객체는 하나니까 하나의 객체에서 내가 쓰고 싶은 그 전략 객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오케이. 이건 질문으로 가자. 오케이. 응. 왜?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에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메서드는 이제 템플릿화해서 상위 클래스에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가능한 부분은 하위 클래스가 강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놓는 패턴이야. 쉽게 말해서 공통 절차는 내가 정해줄 테니까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은 너가 알아서 정해 라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사용 목적은 일단 전체 구조 및 흐름은 고정하되 일부 세부적인 단계에서 다양하게 처리해야 될 때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사용해요. 즉, 재사용성과 세부 단계에서의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때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실사용 예시로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입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입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청구 원장을 조회하는 부분, 청구별 입금 금액을 검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금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청구 원장 조회하는 거랑 이제 입금 금액 검증하는 부분은 공통된 고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입금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각각 입금 경로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예시입니다. 이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업스트랙스 클래스. 얘는 이제 템플릿 메서드와 템플릿 메서드 내에서 작동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한 추상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콘크리트 템플레이트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 적용된 예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위에서 설명했던 입금 처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용해서 만들었고요. 처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디파짓 프로세스라는 추상 클래스예요. 이 추상 클래스는 템플릿 메서드, 즉 고정된 틀을 갖고 있고 그 내부에 있는 메서드들을 보게 되면 fetch bill, 그 다음에 validate bill amount, deposit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패치 빌이랑 발리데이트 빌 어마운트는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그대로 놓아 있는데, 이 디파짓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디파짓은 추상 메서드로 남겨놨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위 클래스에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이 디파짓 프로세스를 상속받은 세부 기능에 대한 구현체인 카드 디파짓 프로세스랑 뱅크 트랜스퍼 디파짓 프로세스, 각각 카드 결제 입금 처리하는 부분과 계좌이체 입금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메인에서는 카드 결제 입금 처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카드 결제 처리와 관련된, 입금 처리와 관련된 이 카드 디파짓 프로세스를 선언한 다음에 뉴 디파짓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카드 디파짓 프로세스에 정의된 디파짓 기능 중 기능인 카드 결제 입금 처리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청구 내역조회, 청구별 입금 금액 검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제 두 디파짓이라는 템플릿 메서드의 순서로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소스를 돌리게 되면은 청구 내역 조회, 청구별 입금 금액, 검증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은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한 카드 결제 입금 처리라는 내용은 이제 공통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으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이제 카드 결제 입금 처리에 관련된 예시고, 아래는 계좌이체 입금 처리 구현체를 만들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답니다. 네. 전략 패턴과 다른 점이요? 전략 패턴은 그냥 이게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다른데, 전략 패턴은 실시간으로, 네.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이제 사용 목적이, 템플릿 메서드는 뭐 얘도 똑같긴 해요. 사실 그 기능을 나눠서 이제 뭐 클래스를 만드는 거긴 한데, 얘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주는 템플릿 메서드를 갖고 있어야지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다시피 fetch bill이나 validate bill amount 같은 경우는 어떤 클래스든 그 하위 클래스,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는 모두 다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만 하위 클래스가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전략 패턴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략에 대해서만 하위로,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공통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다 다른 내용인데, 그 다른 내용을 하위 클래스에서 다 서로 다른 내용을 구현해서 그 기능에 맞게, 그 전략에 맞게 구현해 놓고 그것만 실시간으로 갈아 낀다는 목적을 좀 갖고 있어요. 방향성 자체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여요. 이 패턴들 자체가 사용하는 게.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의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나눠 놨다고 그게 저는 디자인 생각했어요. 패턴의 특징이 그렇지 않아요? 원래? 네, 거의 다 음.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목적성만 조금 다르지 큰 틀이 다 똑같아서. 완전 게임 언어다. 인식하는 직업에 따른 공격 스킬 다른 거. 그래서 뭔가 다른 거죠. 네. 다른 전략. 그 공격 스킬을 바꿀 수 없으니까. 템플릿 메서드는 쿠퍼를 어떻게 돌리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공격 스킬을 그런 거죠. 어떻게 돌리냐고. 커스텀 가능한 느낌. 맞아. 약간 어느 정도 커스텀이 들어가야 되는 게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좀 일치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략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무기 중에 총, 칼 뭐 이런 게 있잖아. 맞아요. 공용 스킬. 맞네.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내가 좀 더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전멸 정화를. 뭐야, 잠깐만.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는구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쏙쏙 들어오네, 진짜. 그러네요. 아, 응. 맞아. 그런 느낌. 뭐 전략 패턴은 총, 칼이 있는데 총은 찌르기 이런 거고, 총은 쏘기, 칼은 찌르기 이렇게 좀 분류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에전스 제일 지금 신났던 그런 채팅 즐겁다. 속도였어. 네. 다음은 옵저버 패턴이에요. 옵저버 패턴은 객체 간의 1대 다 의존 관계를 정의하는 패턴이고, 이제 주체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와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객체들, 옵저버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이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보내고 이후에 이제 옵저버 객체들이 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에요. 옵저버 패턴의 사용 목적은 객체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주체의 상태 변화가 다른 객체에게 자동으로 전파돼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는데 그 실사용 예시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주식 가격 알림 시스템 같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주식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얘가 이제 가격 변동이 생길 때 그 즐겨찾기를 했던 모든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옵저버 패턴을 적용한 예시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 구독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이나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이 알림이 이제 각각 구독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이 구독 시스템도 실사용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옵저버 패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 서브젝트, 옵저버, 콘크리트 옵저버 총 세 가지 서브젝트가 빠졌다. 그 총 네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체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 콘크리트 서브젝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태를 갖고 있고, 그 그러니까 이 주체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객체들을 등록하고 제거하고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객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저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각 그 옵저버 객체들, 즉 쉽게 말해서 구독자 객체들에게 공통적인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 콘크리트 옵저버 같은 경우가 이제 구독자와 같이 이 유튜버의 상태가 변화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후처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옵저버 패턴이 적용한 예제는 유튜버와 이제 구독자 관계를 준비했고요. 이 서브젝트 인터페이스는 이제 주 객체의 기능을 명시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유튜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유튜버 인터페이스는 레지스터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를 등록하고 그 상태가 변화했을 때 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상태 변화를 구독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노티파이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기능을 정의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옵저버 인터페이스는 이 주 객체와 연결된 관찰자 객체로 구독자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얘는 알람이라는 기능을 명시해 뒀고, 이 알람 기능은 이제 그 유튜버의 상태 변화에 있어서 상태가 변할 때 알림을 받고 후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콘크리트 유튜버와 콘크리트 서브스크라이버 객체들이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의 정보들을 받아서 담아둘 수 있는 리스트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 두고 선언해 두고, 그 다음에 위에 선언됐던 각각의 구독자들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인 레지스터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상태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된 내용을 구독자에게 보낼 수 있는 노티파이 서브스크라이버라는 메서드를 선언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각각의 구독자 구현체고, 알림을 받은 후에 후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각각 이제 대상자 객체, 유튜버 객체와 각각 이제 구독자 객체들을 선언해 두고, 이 유튜버 객체의 구독자에 대한 목록에 이제 쌓아두게 되면 그 유튜버의 이제 상태 변화가
상태 변경에 대한 그 알림을 발송하는 메서드인 notify subscribe를 호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신규 업로드라는 기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처리로 각각의 구독자가 후처리하는 부분인 알람이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옵저버 패턴이 적용한 예제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도 좀 읽는 중. 리스트.점 알람은 뭐예요? 저거 이거는- 서브스크라이버 인터페이스 있는 저 네. 알람인가? 네,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노티파이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자에게 상태 변경에 대한 그 내용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알림을 받은 구독자들은 그 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이 보면 돼요. 포문도니까 예, 한 명씩에 대한 A 구독자 알람, B 구독자 알람인 거구나. 예, 맞아요, 맞아요. 소스 위로. 이 구조, 옵저버 패턴에 대한 설명? 여기? 사용 목적. 객체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주체 상태가 변화하면 다른 객체에게 자동으로 전파되도록 한다, 이거? 이게 의존성을, 그러니까 의존성을 완전하게 떨칠 수는 없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의존성을 최소화했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여기 그 유튜버, 그 콘크리트 유튜버 객체에서 그 가까이 구독자에 대한 객체를 선언한 게 아니고 얘는 그 레지스터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서 객체를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성이 좀 최소화됐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객체 간의 의존성이 강한 결합을 한 경우가 객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new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 간의 의존성이 크다고 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객체를 주입받아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위에서 말했다시피 의존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주체 그 유튜버의 상태 변화를 각각의 이제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객체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내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인터페이스 아니, 설명하세요.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한 이유가 일단은 의존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게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거고, 어차피 사용할 때 둘이 묶이니까. 결국에는 그 유튜버 내부에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를 쭉 넣게 되면은 서브스크라이버랑 유튜버랑 두 개가 같이 묶여버리니까 저렇게 따로 빼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그 유튜버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구독자를 선언하면은 의존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면 의존성이 최소화된다.
근데 그런 이게 좀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존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아, 이 개념 설명하는 자체가 좀 응. 헷갈리고 사실상 의존성이라는 것을 완전 완벽하게 그 최소화 그 완전 없앨 수는 없다고 해. 근데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도입시켜 가지고 합성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은 그 의존성이 조금은 줄어든다. 왜냐 외부에서 의존성을 넣어주니까 처음 봤을 때는 의존성을 아예 떨어뜨린 것처럼. 지금으로선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알림을 그 보내기 위해서는 어, 결국에는 맞춰야 되니까. 의존은 하긴 하지. 응. 네. 이해된 것 같은데요? 아, 내가 근데 질문을 내가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네. 다음은 커맨드 패턴이에요. 커맨드 패턴은 감사합니다. 커맨드 패턴은 실행할 명령을 객체로 캡슐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요청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능을 처리해주는 기능 수신자를 분리해서 결합도를 낮추는 의존성을 낮추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이제 커맨드 객체, 즉 명령 객체를 통해서 요청자와 수신자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존성이라는 게 계속 나와, 사실. 나오고 그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다 대부분 패턴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행 명령은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요청 자체예요. 그냥 요청 자체고, 여기서 말하는 요청자와 수신자는 요청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요청하는 쪽, 수신자는 그 요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처리하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커맨드 패턴의 사용 목적은 요청자 객체가 수신자 객체의 구체적인 기능은 몰라도 되도록 이제 결합도구를 낮추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즉, 그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 구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도 그 인터페이스, 즉 커맨드 객체에게만 명령을 시키면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커맨드 패턴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도 뭔가 설명이 좀 그러긴 한데 일단 괜찮아요. 커맨드 패턴의 실사용 예시를 보게 되면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어요. 각 버튼, 문 열린 문 닫힘 같은 버튼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버튼만 누르면은 버튼이라는 명령 객체를 누르면은 그 내부적인 동작은 몰라도 이게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커맨드 패턴이 적용된 예시라고 보면 되고, 업무 자동화나 뭐 스케줄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약 작업이라는 명령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시간에 처리해줘라고 그 명령 객체를 선언해 두면 자동적으로 이제 업무 자동화나 스케줄링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커맨드 패턴이 적용된 실사용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커맨드 패턴의 구조는 총 4가지인데 인보커, 리시버 커맨더, 그 콘크리트 커맨드가 있는데, 인보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명령 객체를 세팅하고 해당 명령 객체의 기능을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리시버는 이제 명령에 대한 실제 기능을 처리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커맨드는 명령을 정의한 인터페이스고, 그 명령을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콘크리트 커맨드 같은 경우는 실제 처리를 담당하는 리시버에게 기능을 위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인보커랑 리시버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얘가 콘크리트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커맨드 패턴이 적용한 예시를 보게 되면 일단 커맨드 인터페이스인 커맨드가 있고, 얘는 어떠한 기능을 처리하는 execute라는 기능을 정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기능을 처리하고 있는 수신자인 TV 클래스가 있고, 이 TV 클래스에는 TV를 켜고 TV를 끄는 기능이 정의되어 있어요. 구현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커맨드, 요청자와 수신자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이제 TV를 켜고 끄는 기능으로
그 명령으로 각각 책임을 분리해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어요. TV용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 그 명령 객체 같은 경우는 TV를 키는, 그러니까 이 TV 객체를 주입받아서 그 턴 온이라는 기능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애고, TV 오프 커맨드 같은 경우는 TV를 끄는 그 명령을 호출하는 그 커맨드 객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요청자가 그 각각의 커맨드, TV 오프나 TV 온 같은 커맨드를 주입받아서 얘는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쪽이다 보니까 내가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TV를 끄고 키고 하는 방법을 몰라도 단순하게 이 커맨드에게 execute만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요청하는 요청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메인 소스를 보게 되면 각각의 명령 객체인 TV on 커맨드랑 TV off 커맨드를 선언해 두고, 그 다음에 요청자 객체, 실질적으로 기능을 요청해주는 요청자 객체를 선언하고, 다음에 요청자 객체에 커맨드, 명령어를 직접 설정해요. TV on 커맨드. 우리는 TV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의된 명령어만 설정해 두면은, 세팅해 두고 딸깍 하면은 TV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TV 끄기 같은 경우도 TV 끄는 커맨드만 직접 설정하게 되면 TV 끄는 그 기능만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딸깍 하면은 TV가 꺼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커맨드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질문. 네. 뭔가 설명 처음에 위에서 들었을 때는 커맨드가 하나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on 커맨드랑 off 커맨드 다 따로 있고, 그 커맨드한테 일을 시키는 요청자는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요청자 한 명인 건 이해가 되는데, 요청자는 한 명. 보통 커맨드라고 하면은 그 입력 하나로 그냥 다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러면은 계속 커맨드를 위한 객체가 계속 생성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것도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얘가 그 문제가 있긴 한데, 한 커맨드 안에다가 또 여러 개의 기능들을 넣어버리면은 얘가 OCP를 위반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그 분기 처리 if else 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TV를 끄고 키고 뭐 또 채널을 누르고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서 그 솔리드 원칙에 의해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유지보수하는 데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커맨드를 이렇게 쫙 책임마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 해줘. 아, 맞아요. 그냥 어차피 알아서 해주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이게 행동 패턴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 패턴들이 다 되게 뭐랄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큰 프로젝트들에서는 좀 쉽게 일하려고 만들어지는 느낌인가? 유지보수하는데 일단 장점들이 다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뭔가 각각 객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효율적이라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들었어.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 SSO. 구글. 그건 내 상관 네이버. 아니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내가 몰라도 되니까 그냥 뭐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해줘 하는 그런 느낌의 커맨드 패턴.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2개 남았네요. 저희 지금 이제 40분 되긴 했거든요. 네. 나머지는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 같이 할까요? 어차피 또 이게 시리즈가 기니까. 맞아, 이게 좀 시리즈. 4개씩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기네. 혼자 할 때는 생각보다 짧았어가지고. 질문이 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책임 연속 패턴은
더 할게요. 나머지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